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부장님 오늘 좀 반등 분위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 그 5월 시장 네. 기대감에 비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 네. 이렇게 부진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통화 정책의 민감도가 너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5월 달 한 달, 그러니까 전반월, 5월 중순까지 흐름들을 보면은 실적 시즌이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최근까지도 코스닥이 더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HLB 사태가 있으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에도 좀 변동성이 커졌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약해지면서 채권 금리와 많이 연동되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반등을 함에 따라서 코스피가 억눌리는 흐름들, 여기에다가 외국인 선물 매매,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현물에서도 좀 등락은 있긴 하지만 선물 매매의 흐름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5월 전반월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코스피가 2770 돌파 시도할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 선물 매수가 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지난주부터는 다시금 외국인 선물 매도 전환, 10년물 채권금리와 연동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계속적으로 억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미국 증시는 잘 버티다가 하루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중국 증시는 지난주 내내 거의 홍콩 H지수는 5% 넘는 급락세를 보였던 점들 또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되는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따라 변동성이 좀 컸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원 네. 이상을 또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최근에 초단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네. 좀 있었고, 외국인들 수급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외국인 현물 수급은 일 단위로 보면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긴 하지만, 월 단위로 보면은 작년 11월 이후 한 번도 판 적이 없거든요. 매월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1월 달에 고점 대비 220포인트 급락, 그리고 4월 달에도 고점 대비 220포인트 급락이 있었는데, 그때도 외국인은 약간 매도라든지 아니면 매수 강도가 약해졌을 뿐이지 시장 흐름을 바꾸진 않았거든요. 가장 핵심 변수는 외국인 선물 매매였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매가 1월 초부터 1월 중순까지 3주 동안 6조 원 이상 나왔고, 4월 달에도 똑같이 6조 원이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어 놨거든요. 1월 달에도 4월 달에도 외국인 선물 매매에 있어서 변곡점을 만들어준 것은 미국채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국채금리 흐름과 외국인 선물 매매 간의 누적 순매수 간의 흐름들을 보면은 최근 20일 동안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8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80% 확률로 완전히 반대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오르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 채권금리가 떨어지면 외국인 선물 매수. 오늘도 보시면은 채권금리가 조금 꺾이니까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3천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 것도 선물 매매와 외국인 미국채 10년물 금리 간의 상관계가 높았던 데 따른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성격의 단기 매매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채권금리 등락에 예민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채권금리가 더 레벨업 된다라고 하면 시장 하방 압력을 높여줄 것이고, 반대로 채권금리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의 레벨업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트레이딩 중심의 단기 매매 성격이고 채권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네. 있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가 5월 초 이후에는 2,700선대 그래도 지켰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2,700 아래에서 마감했고 오늘 조금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하단을 얼마나 어느 정도로 설정해 놓는 거 중요할 것 같은데, 지지선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PER, 그러니까 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2,700선 전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선행 EPS가 워낙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4월 말만 하더라도 12개월 선행 EPS가 258 정도였습니다. 그럼 10배라고 하면 2,580. 그러면 2,600이 깨져서 내려오면 그래도 저평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레벨업 되어서 지금은 269.5입니다. 그러니까 PER 10배가 2,695포인트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700선을 하향 이탈한다 하더라도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되돌림 수준을 보면은 2,670선, 2,650선이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2,700선이 깨지면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집을 해 나가는 트레이딩 측면에서 매집을 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수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600선 중후반대 단기 지지선이 형성될 것이고 2,700이 깨지면 좀 사보는 전략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 지난주에 $1,000 넘어섰고 말 그대로 좀 파죽지세인데 오늘 뭐 SK하이닉스 20만 원 넘어섰고 한미반도체 흐름도 좋고요. 네. 예상보다는 근데 좀 더디게 올라가는 것 같고 우리 반도체 업종 주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AI 반도체 모멘텀은 굉장히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보여줬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흐름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 다시금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 쪽들은 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왜 이렇게 급등했나? 잘 한번 보시면은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엔비디아만 독보적으로 이틀 동안 12%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도 잘 나온 것도 있지만 아마 액면 분할에 따른 다우지수 편입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한 8% 후반에서 9%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서 엄청난 서프라이즈다라고 볼 수는 없겠거든요. 따라서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AI 모멘텀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라기보다는 장기 성장에 대한 컨빅션은 강해졌는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전보다 조금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뭐 AI 반도체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아마도 이제 막 시작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두주자였던 엔비디아가 조금은 모멘텀이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후발주자들은 이제 막 모멘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시차가 존재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는 AI 반도체 모멘텀에 대한 반도체 주도주로서의 역할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장기 성장 기대 유효하지만 모멘텀도 체크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뭐 삼성전자 오늘 뭐 주가 75,000원 아래로 깨졌죠. 또 떨어지고 있고 지난주에 로이터가 엔비디아 HBM 납품 테스트 네. 통과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보도해서 충격을 줬는데 삼성전자는 뭐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좀 반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일단은 지금 HBM 이슈로 인해서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고 있고 기대했던 75,000원 지지력이 깨지면서 좀 낙폭이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BM 납품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죠.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상대적으로 약했던 흐름들을 다 막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좀 살아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뉴스나 이런 기사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이 너무 좋다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텐데 금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는 데 따라서 반도체 수출 금액이 늘어났던 거죠. 그런데 반도체 수출 물량은 계속 줄어들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격 효과로 인해서 수출 금액이 늘었지 실질적인 수요가 돌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3월부터는 2월 달의 저점으로 3월부터는 이게 반등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저희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점들을 눈여겨보게 된다면 아마도 전자도 지금 같은 지지부진한 흐름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 여기에 HBM 납품 이슈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게 된다면 그러니까 납품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닉스를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전자를 조금 더 변동성 있을 때마다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모아가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가 됐고 이제 슬슬 2분기 실적 또 앞으로 뭐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들을 찾아보는 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는 섹터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많이들 기대하셨던 부분들이죠. 뭐 반도체, IT 하드웨어, 기계 지금도 강하고 앞으로도 강해질 것으로 기대했던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의외의 업종들이 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지금 뭐 지지부진했다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의류도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 필수비재도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을 보면 2차 전지와 유틸리티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로 인해서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1분기는 잘 나왔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씩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 시즌이 종료됨에 따라서
따라서 실적 전망치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도 이미 플랫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적 민감도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뭐 아직까지 실적을 남아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한국 증시는 채권금리 흐름 그리고 투자 심리 변화 이런데 더 민감하게 흔들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상향,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화장품 같은 중국 관련주들에 네. 대한 관심도 좀 커졌고 중국 증시도 몇 달간 좋은 흐름 보여왔는데 중국 실물 지표는 아직까지 뭐 확신을 가지기엔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 관련주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관련주들은 추세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저항선을 다 벗어났고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단기 급등에 따른 좀 과열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열 해소 이후 다시 레벨업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6월 정도까지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트레이딩 측면에서 접근 또는 조정시 매수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중국 경기에 있어서는 뭐 실물 지표들이 좀 엇갈리게 나왔죠.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못했고 산업 생산은 예상보다 잘했죠. 근데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못했던 건 예상이 너무 높았던 것이고 그리고 전월 대비 모멘텀이 둔화되었던 것은 기저 효과가 너무 셌습니다. 23년 4월 달 데이터가 7.8%포인트 레벨업 됐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플랫한 상황이라면 7.8%포인트 레벨 다운돼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낙폭이 제한적이었다. 방향성 자체는 경기 회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 소비주도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해소라든지 매물 소화 과정은 좀 감안해야 되겠지만 올해 말 내년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정시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관련주 방향성 자체는 회복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지난주 공개됐던 FOMC 의사록이 기대보다 좀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은데 시장에도 충격이 좀 있었고 부장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물가 둔화, 그러니까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나 자신감은 되게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회의록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면은 세 가지 시나리오거든요.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지금처럼 물가가 제대로 안 잡힌다, 물가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 동결 유지한다. 만약에 고용이라든지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금리 인하한다. 만약에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금리 인상, 추가 긴축도 고려할 수 있다. 요 세 가지거든요. 근데 다 뻔한 얘기 같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 긴축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은 저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열어놨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마 당분간 지난주에도 그랬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가 예상보다 잘 나왔던 이유로 급락을 했었던 것도 경제지표 결과, 물가지표 결과에 예민함이 더 극도로 좀 민감도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플로우를 보면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를 보면은 조금 전월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 같은 경우도 둔화. PC 물가는 플랫한 그림, 소비나 소득 같은 경우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난주에는 경제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시장이 불안해했다면 이번 주에는 경제지표가 좀 부진해서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bad is good, good is bad라고 해서 정반대의 해석, 물가가 끼어들므로 인해서 정반대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경제지표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경제지표 민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잘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뭐 눈높이 많이 낮아졌지만 올해 많아봐야 뭐 2회 정도로 기대감이 뭐 낮아진 것은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됐고 요즘에는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또 관심이 커지는 것 같은데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저희도 금리 인하 2회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7월, 11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6월 FMC 결과에 따라서 9월, 12월로 좀 후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내 금리 인하 2회보다도
1회 가능성도 어느 정도 시장은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리나 1회 가능성을 반영하는 과정보다도 지금 금리나 컨센서스를 보면 11월 달의 금리나 25년 1월 달의 금리나로 바뀌었거든요. 또 한 번.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장에 미치는 충격 강도는 이전보다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금리나 금리나 우려가 선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단위로 금리나 컨센서스가 완전히 널뛰기를 할 정도로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경제지표 결과, 물가지표 결과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두 번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6월 FOMC 결과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간 단위로 금리 인하 컨센서스가 널뛰기하고 있고 6월 FOMC 결과를 기다려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뉴욕 증시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고점 부담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S&P 500, 목표치를 각각 5,5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곳이 있는가 반면에 JP모건은 연말까지 20% 이상 하락 가능성 또 경고하기도 했는데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좀 과열 그리고 일부 오버슈팅 양상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죠.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면서. 그렇다면 여기서 시장이 꺾여서 추세적인 하락할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고 미국 경기 둔화가 있다 하더라도 둔화 폭이나 강도가 제한적이고 그리고 만약에 경기 둔화가 좀 가시화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반기에는 좀 더딜 수는 있겠지만 우상향하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뭐 6월 FOMC 전후 점도표가 어떻게 변하냐 물가 전망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7월 이후 상승 추세는 다시 한번 재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뭐 고점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추가적인 반등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6월 중순 이후 7월 초중반까지 변동성을 거친 뒤에는 하반기에는 좀 편안한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 이후에 하반기 7월 이후에는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 금통이 있었는데 기준금리 11번 연속 동결했고요. 성장률 전망치 상향하면서 한국은행의 그 금리 인하 경로도 안개 속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금리 인하가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면 뭐 성장주나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최근 증시 흐름들을 보면 아시겠죠.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 실적 전망치가 올라오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장주라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컨벡션이 아직까지 약한 2000주는 아직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성장주가 같이 분위기를 타려면 말씀하셨던 대로 금리나 채권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성장주 내에서도 좀 옥석가리가 반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물가 전망은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방향성은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성장주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시점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화정책이 다시금 긴축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성장주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가격 메리트 그리고 순환매 차원에서 본다면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좀 위축되었던 심리가 좀 진정되는 과정에서는 성장주가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긴축으로 가지 않는 이상 성장주는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서 잘 나가는 반면에 테슬라는 최근에 좀 반등 분위기이긴 하지만 좀 부진합니다. 전기차 시장 관련 섹터 회복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될까요? 뭐 수요 회복을 바탕으로 한 추세 반전 그리고 실적이 확실하게 레벨업되는 그림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분기에서 실적이 올라오는지 요걸 좀 확인해야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그런 흐름들이 확인되게 된다면 가격 메리트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 수 있겠지만 또 한 번 실망감을 주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서 본다면 단기 가격 메리트가 높고 박스권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박스권 하단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말 6월 초쯤 반등 시도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그동안 눌려 있었던 성장주들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특히 2차 전지가 지금 전저점을 깨려고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수준까지 와 있다는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체의 수요 회복이 되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FOMC 의사록도 큰 이벤트들 이제 다 지나갔는데 앞으로 이제 시장 방향성 가늠하려면 어떤 지표들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번 주는 5월 소비자 기대 지수 전월 대비 둔화되고요. 1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 1.6이 나와서 전분기 대비 연율로 했을 때 1.6이 나와서 좀 충격을 줬었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1.3입니다. 수정치가 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31일 날에는 소득 소비 지표가 나오는데 전월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PC 물가는 플랫한, 그러니까 3월과 거의 동일한 물가 전망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낮게 나온다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즉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슬로해지는 가운데 물가 안정 기대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특히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고용지표가 대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지표 결과 하나하나에 시장은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5월도 마지막 주간에 네. 접어들고 있고요. 이번 주 그리고 6월 투자 전략 조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저희는 전강 후약 패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700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성장주 중심의 단기 트레이딩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6월 중에 코스피가 2,850을 넘어서려고 한다. 아니면 좀 오버슈팅이 나와서 2,850을 넘어섰다라고 한다면 6월 FMC 전후로 해서 조금은 경기가 심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6월 초까지는 2,700 이하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그리고 6월 중순을 지나가는 시점에서 코스피가 2,850 이상에 있다면 좀 리스크 관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2,700 이하에서는 성장주 중심의 단기 매매 그리고 2,850선대 상승할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